세계에서 가장 결혼하기 어려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청년들은 연애를 포기했고 결혼은 사치가 됐습니다.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270% 급증했습니다. 한국에선 외면받던 30대 남성들이 해외에선 최고의 신랑감이 됐습니다. 심지어 50대, 60대 어르신들까지 20대 여성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설이 가능한 겁니까? 47세 미국인 인구학자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현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가 발견한 진실은 한국에 숨겨진 힘이었습니다. 세계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담비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에 한국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가 저 담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5년간 세계의 결혼 데이터를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제 모든 이론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남성과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결혼이 1년 새 270%나 폭증한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제 이름은 마이클 스톤, 47살입니다. 국제결혼 및 인구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UN 인구이동 자문위원을 10년간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25개국의 국제결혼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제 일은 명확합니다. 숫자를 보고 패턴을 찾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만을 신뢰해왔습니다.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국제결혼 통계 연간 분석 자료였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국제결혼 건수가 전년 대비 270% 증가했습니다.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번을 확인했죠.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교차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통계청, 우즈베키스탄 이민국, 국제결혼중개업체 데이터를 모두 확인했죠. 모든 자료가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폭증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급격한 변화는 2가지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전쟁이 발발했거나 경제가 붕괴됐을 때죠. 그런데 지금 양국 모두 평화롭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이런 현상을 만든 겁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2020년 한국 남성과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결혼 건수는 미미했습니다. 2021년 소폭 증가, 2022년 조금 더 올랐죠. 그런데 2023년부터 선이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였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3일 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9월의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공항 로비를 나서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글과 우즈베크어로 적혀 있었죠. 한남우녀 국제결혼 만남의 날. 저는 통역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죠. 통역사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여기서 유행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남자를 만나는 게 말입니다. 결혼이 유행이 된다는 겁니까? 저는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컨퍼런스룸에서 단체 인터뷰가 잡혀 있었죠. 한국 남성 7명과 우즈베키스탄 여성 7명이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을 앞둔 커플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구, 울산, 부산 출신 30대 남성들이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줍은 표정들이었죠. 맞은편엔 2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긴장했지만 설레는 미소였습니다. 통역사가 중앙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런데 한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자신을 크리스티나라고 소개했습니다. 남성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고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언어가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오갔습니다. 눈빛이 마주쳤죠. 통역사를 통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커플들은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색함은 사라졌죠.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한국 남자. 방 안이 웃음으로 터졌습니다. 남성들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고 여성들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바라봤습니다. 국경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아무것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타슈켄트의 밤하늘은 맑았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그들은 한국 남성을 선택한 것일까? 그 질문이 제 모든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커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날 밤 호텔방에서 밤새도록 고민했죠. 통계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숫자만으론 이 현상을 절대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타슈켄트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22살 크리스티나와 38살 이모라는 한국 남성이었죠. 이모는 대구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현지 한인 회사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한국 남자를 선택했느냐고요? 크리스티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투가 따뜻했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자신을 존중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 남자는 약속을 지켜요. 약속을 지킨다. 그 한마디가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 말을 적었죠. 데이터는 항상 차가웠지만 그 말은 묘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모는 조용히 앉아 크리스티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우즈베키스탄까지 와서 결혼을 하려는 거냐고요? 이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기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평범한 사람이라 여자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결혼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성들의 경쟁이 얼마나 가혹한지도 알고 있었죠. 저는 그날 더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인터뷰를 이어갔죠. 그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남성은 신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폭력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셔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보다 인간적 안정감이 우선이었습니다. 경제력보다 신뢰가 먼저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통계 너머의 인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한국 남성이란 존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즈베키스탄 통계청을 방문했습니다. 출산율 관련 자료를 요청했죠. 담당자가 건네준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의 출산율이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2.3명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온갖 정책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해외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은 기꺼이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이 정책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류의 영향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만난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젊은 여성들 대부분이 한국 드라마를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K-팝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쓴다고 했습니다. 한 25살 여성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의 남자보다 한국 드라마 속 남자들이 더 진짜 같다고요. 드라마에서 본 한국 남자들은 다정하고 책임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드라마가 현실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허구가 실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류 포스터가 결혼의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국제결혼 증가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문화가 경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실체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수치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한국 남성이 세계 결혼 시장에서 매력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요.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25년간 굳게 믿어온 제 이론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만 봐야 한다던 제 원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타슈켄트의 밤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남성, 그 단어가 세계의 결혼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요.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반드시요. 일주일 후, 저는 타슈켄트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국제결혼 커플 지원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세미나장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 국기와 우즈베키스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양국 관계자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었죠. 사랑이 외교의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참사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결혼 가정의 주거 지원과 언어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측도 한국어 교육센터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책이 사랑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현지에 정착한 커플 3쌍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죠. 첫 번째 커플은 타슈켄트 외곽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에는 한국 드라마 DVD가 가득했습니다. 아내인 나지마는 한국 음식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 김성호는 현지 한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어가 서툴러도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나지마가 한국 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성호는 우즈베키스탄 전통빵을 골랐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커플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생후 6개월 된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우즈베키스탄인이었죠. 아이의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하나라는 이름을 지었느냐고요? 어머니 디나라가 대답했습니다. 두 나라가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두 나라의 다리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이 찾던 해답은 정책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복잡한 제도가 아니라 단순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한 연구자에서 사람을 보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커플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일요일 예배를 드리러 온 가족이었죠. 한국인 남편과 우즈베키스탄 아내,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언어도 안 통하고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아내 사우다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렵지만 남편이 있어서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현지 기자를 만났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물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남성과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결혼이 양국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요?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정책보다 빨랐다고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죠. 제 인터뷰가 이미 기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러브코리아 모델이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타슈켄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 이 현상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요.
그곳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요. 이 커플들의 미소가 한 나라의 문제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통계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타슈켄트 시내의 한 결혼 중개소를 방문했습니다. 네온 사인에 러브 팩토리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중개소 사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여성들의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학력, 외모 점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상품 목록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랑을 돕는 사업이냐고요? 사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도 상품입니다.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눈빛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숫자 뒤엔 사람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수십 건씩 성사된다고 했습니다. 수수료는 건당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지만 남편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국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비자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6개월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굴나라였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온다고 했어요. 아직도 믿고 있어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더 조사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국제결혼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목이었죠. 한 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됐습니다. 정책의 이름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파헤칠수록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보조금을 노리고 결혼했습니다. 일부 중개소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여성들은 한국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혼했습니다. 저는 마이클의 내면에서 냉정한 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늘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따졌습니다. 당신네 나라 남성들은 왜 우리 여성을 구원자처럼 봅니까? 우리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도구입니까?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부 한국 남성들은 우즈베키스탄 여성을 쉬운 상대로 봤습니다. 한국 여성에게 거절당한 대안으로 봤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의 그늘 속에 서 있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2주간 적어온 기록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 희망적인 통계들, 감동적인 장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찢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기록을 부정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면만 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무엇을 믿고 있었나? 사랑인가, 데이터인가?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건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열고 타슈켄트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통계의 진실을 밝히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도 있었고 추악한 거래도 있었습니다. 희망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양면을 다 써야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모두 기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무력한 관찰자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절망 속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더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1년 전 한국으로 이주한 커플이 타슈켄트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타슈켄트 외곽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 커플을 만났습니다. 남편 이진수와 아내 마리나였습니다. 그들은 현지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기술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제가 봤던 그 수줍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존중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품이 아니라 서로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두 나라가 하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가족을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에서 막 퇴원한 참이었습니다. 아버지 김동욱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르 기자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두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한국의 피와 우즈베키스탄의 피가 섞인 아이였습니다. 국경을 넘은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희망의 탄생이라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와 요리 기술도 나눴습니다. 마을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마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사랑이 산업이 아니라 발전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편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제 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마을 여성들도 변화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자 용기였습니다. 서로를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찢어버린 노트 대신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양면을 모두 쓰기로 했습니다. 빛도 쓰고 그림자도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희망을 쓰고 싶었습니다. 작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고 세상은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통계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노트 첫 장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작은 기적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 커플들의 이야기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였다. 밖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우즈베키스탄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한 시대의 해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문명의 교차점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정책보다 강하다고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타임라인이 이상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우리 여성을 빼앗는다는 극단적 여론이었습니다. 프로텍트 아워 우먼이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게시물마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급히 거리로 나갔습니다. 타슈켄트 중심가에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스탑 브라이드 트레이드라고 적힌 피켓이 보였습니다. 신부 거래를 멈춰라는 뜻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남성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인터뷰했던 커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이 간신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 앞에 낙서가 그려졌다고 했습니다. 매국노라는 단어였습니다. 일부 커플은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더 이상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논란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결혼 또 다른 착취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방송에서는 중개업소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불씨를 만든 건가? 제 인터뷰가 이 논란을 키운 건 아닐까? 러브코리아 모델이라는 말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건 아닐까?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공동 세미나가 취소됐습니다.
양국 정부가 논란을 의식해 일정을 미뤘다고 했습니다. 연구비 지원도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클 스톤 박사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부풀린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연구 윤리는 어디 갔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타슈켄트에 비가 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혐오와 의심이 희망을 집어삼켰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도 있었습니다. 진짜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커플들의 집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부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마리나와 이진수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마리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은 진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두 손을 잡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모두 담은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러브 코리아 프로젝트. 그리고 부제를 붙였습니다. 사랑은 정책보다 강하다.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보고서 표지에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실험이자 인류의 실현이었다. 저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자였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살아남는다고 믿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보고서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누군가 파일을 빼냈습니다.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브 코리아 프로젝트 보고서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확산됐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먼저 보도했습니다. 이건 착취가 아니라 연대의 이야기다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BBC도 따라왔습니다. 뉴욕타임스도 기사를 냈습니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보고서가 공유됐습니다. 번역본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비난을 멈추고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커플 중 한 쌍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남편 김민수와 아내 디나라였습니다. 디나라가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의 나라를 바꾸진 않았어요. 다만 함께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짧은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1억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대부분 응원이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살아남는다고요. 그들은 단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UN 아시아 개발회의에서 초청 연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이었습니다. 언론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연구했지만 사랑을 배웠습니다. 25년간 통계를 믿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믿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국제 결혼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은 정책보다 강합니다. 제도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경제력이 아니라 인간성입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10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정책이 되었을 때 세계는 울었습니다. 객석 앞줄에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옆엔 한국인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공식 협력 프로그램을 출범시킨다고 했습니다. 한우즈벡 다문화 협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제결혼 커플 지원 제도도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반발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관계자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있지만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썼지만 결국 시를 남겼다. 한국은 사랑을 국가 전략으로 만든 나라였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요. 2개월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5년간 한국을 연구했지만 직접 와본 적은 없었죠. 이제 이 나라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저는 놀라 멈춰섰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우즈벡 커플 환영회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티나였습니다. 제가 타슈켄트에서 처음 만났던 그 여성이었죠. 그녀는 이제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남편 이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전 타슈켄트 카페에서 만났던 그 커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내가 본 한국이다. 이게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통역 없이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2호선이었죠.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 역에서 젊은 부부가 탔습니다. 남편은 한국인이었고 아내는 중앙아시아계로 보였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자고 있었죠. 남편이 유모차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아내가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아기를 보며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그저 바라봤습니다.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현실이었습니다. 가족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대형 강당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이었습니다. 교수들도 많이 왔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건 그 이상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타슈켄트에서 만난 커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티나와 이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라는 이름의 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았던 커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사랑이 데이터를 바꿀 수 있나요? 정책보다 강할 수 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바꾸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국의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변하고 있다고요. 세계를 향해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방송 PD를 만났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 연구를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지형도 K하트. 한국의 심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여러 커플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한국에 정착한 가족들이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아내와 한국인 남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식당도 갔습니다. 필리핀 출신 여성이 운영하는 음식점이었습니다. 한국인 남편이 주방을 돕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북적였습니다.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부산의 한 학교도 방문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와 엄마 나라 언어를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를 연구했습니다. 25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인간을 이해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저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강변에 섰습니다.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의 여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버드의 연구실, 유엔의 회의장, 각국의 통계청. 수많은 숫자들, 끝없는 데이터들. 하지만 진짜 답은 숫자 속에 없었습니다.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타슈켄트의 카페에서 만난 크리스티나의 미소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라는 이름의 아기 울음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았던 커플들의 눈빛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때 사랑을 통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이야기를 본 뒤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수치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다.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지금은 사람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 이건 단순한 국제결혼 증가가 아니다.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노을이 더 붉어졌습니다. 한강 위로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 연구를 학계에 발표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도 이 모델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사랑이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서 있고 싶었습니다. 한강 위 붉은 노을 아래에서요. 제 뒤로 한국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연구자가 아니다. 증언자다. 한국이 세상을 다시 쓰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한국 그 이름은 이제 사랑의 대명사였습니다.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나라였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강변을 따라서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요. 내일 또 다른 가족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작은 기적은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인다고요. 그게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실이었습니다.